7년 겨울, 멀쩡히 출근하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그 장면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카드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찍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넘어섰죠. 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건 경제의 허리, 바로 중산층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블리트 파원이 계속 현장을 뛸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원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현장 지원 부탁드립니다. 1997년 12월 21일 밤,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기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IMF는 절대 없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죠. 환율은 수직으로 솟구쳤고 한보, 기아, 혜태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연말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넘쳐났고, 그것은 심정지였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적이어서 누구나 위기임을 즉시 알아챌 수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 특보도 없고 은행 앞에 긴 줄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달 통장이 조금 더 빨리 비워지고 치킨 한 마리 시키려다 손을 멈추게 됩니다. 1997년처럼 극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기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일상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두 위기의 결정적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1997년은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원인이 명확했고 적이 보였기에 금 모으기 운동이 번졌고 대응도 빨랐습니다. 반면 지금의 위기는 내부에서 자라났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어 집을 샀고, 집값이 오르는 동안 모두가 자산가가 된 듯 착각했죠. 그 착각의 대가가 지금 청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통장 잔고는 석 달을 버티기 어려운 바로 그 중산층입니다. 월급날 아침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절반이 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대출 이자, 전세 레버리지 이자, 숫자들이 줄을 서서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영끌족의 월초 풍경입니다. 영끌족의 논리는 처음엔 틀리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집값은 올랐으니까요. 문제는 그 계산이 저금리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자 계산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자는 2배 가까이 불었고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도 대출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죠.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함정, 바로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사정은 더 가혹합니다. 코로나 때 빌린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올랐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빠지면 매출이 있어도 통장은 바닥입니다. 폐업도 못하고 버티는 가게, 문을 닫을 돈조차 없어서 열고 있는 가게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두 집단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다는 건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한 채, 차 한 대, 아이 둘.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통장 잔고는 2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순자산 10억. 숫자만 보면 탄탄해 보이지만 통장을 열면 다릅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현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 이것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균열이 가는 유형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빚도 많다는 뜻입니다. 2채, 3채로 늘수록 대출 규모도 함께 커지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달 이자를 내야 하죠. 자산이 많을수록 고정지출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1997년에도 금매로 내놓아도 거래가 끊겼고,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경매로 집을 잃었습니다. 2026년도 같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버티고 싶어도 이자가 버팀목을 갉아먹습니다. 반면 현금을 진 사람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997년 직후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두께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오늘 밤 가계부를 펼치고 숫자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수입이 끊긴다면 현금만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통장 잔고를 월 고정 지출로 나눠보십시오.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을 칼로 도려내십시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전부 목록으로 써보십시오. 구독 서비스, 보험, 통신비, 자동차 할부. 쓰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돈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아껴야 할 때가 아니라 끊어야 할 때이며, 필수가 아닌 지출은 감축이 아니라 제거가 답입니다. 세 번째, 소득의 다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본업 하나에만 기대는 구조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70세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파이프라인이 하나뿐인 집은 그 파이프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끝이 되고요. 오늘 밤 가계부를 펼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멀쩡한 상가가 경매로 쏟아졌고 알짜 중소기업이 헐값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한복판에서 조용히 자산을 주워 담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그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났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자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주인을 바꿉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이 던진 자산을 현금을 쥔 사람이 받아갑니다. 1997년이 그랬고 2008년이 그랬습니다. 부의 이동 방향은 항상 같았습니다. 현금이 없는 자에서 현금이 있는 자로 흘렀습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의 준비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주식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그 반등을 볼 때까지 버틸 수가 없고 버티지 못하면 기회도 없습니다. 현금은 위기를 견디는 방패인 동시에 기회를 잡는 창입니다. 목표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30%가 위기를 버티는 산소통이 되고 다음 기회를 잡는 실탄이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부의 재편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위기는 끝납니다. 1997년도 끝났고 2008년도 끝났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끝난 뒤 세상이 위기 전과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이 바뀌고 주도권이 이동합니다. 위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위기 후에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위기 전에 조용히 준비한 사람이 위기 후에 전면으로 나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1997년 이후를 보십시오.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관리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형 기업이 됐습니다. 반면 몸집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현금이 말라버린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후 10년 동안 부를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고정 비용을 낮추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2026년 위기 이후도 같은 법칙이 작동할 것입니다. 비용을 통제한 사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비용 통제는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고 변동 비용으로 전환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며 이 구조를 갖춘 사람은 위기가 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주도권을 가질 사람은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월 지출이 적은 사람은 적은 수입으로도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1997년은 급성 심정지였고 2026년은 만성 동맥경화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게가 수익을 줬다가 생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이자를 버티고 매출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자를 견딥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동안 현금은 바닥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대는 전략이 아닙니다. 현금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본격화되면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이미 고정 비용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계부를 펼치고 생존 기간을 계산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고정 지출을 끊어내는 것. 이 네 가지를 오늘 시작하는 사람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결과는 위기가 깊어질수록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끝이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현금을 쥐고 냉정하게 기다린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를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생존할 수 있는 달을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의 현재이고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